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급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론을 거쳐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풀이는 이론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론에서는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했던 게 복습이었다면 문제풀이에서는 복습만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시간이, 강의 시간이 거의 받아쓰기 정도의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양교사 문제집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그럴싸하고 괜찮은 문제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사 문제집은 되게 많지만 이렇게 서답형이라든지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진 영양교사 문제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되게 좋은 문제를, 괜찮은 그럴싸한 문제를 또 이렇게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볼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꼭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5페이지까지 아마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뭐 이것저것 설명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1에서 한 15페이지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텐데요. 거기에 딱 우리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부터 해가지고 메뉴 평가까지, 영양 관리까지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이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코스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예를 들자면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부터 해가지고 메뉴 평가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이제 또 이론 또 이렇게 한지 꽤 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 지금 우리가 이 복습하는 게 세 번째잖아요. 기본 이론 듣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하고 또 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몇 번 접해봤더니 어느 정도 좀 기억이 좀 나는 편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기본 이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뭐예요? 문제풀이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도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 이론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요. 이런 문제의 경험을 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도록 숙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유형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온 거 아시죠? 프린트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업에 그냥 참고하기 위한 프린트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워밍업 프린트가 하나 더 나갔죠. 자, 이 워밍업 프린트는 오늘 진도 나갈 파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서답형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가로넣기 문제. 그래서 그런 가로넣기에 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나눠드리는 프린트니까요. 여러분들이 실강을 듣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와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미리 출력을 해서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복습하고 오늘 할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서답형이란 가로넣기형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서답형의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요거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지라는 답안 작성 요령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보다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그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답안 작성 요령을 파악하는 거죠. 유형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에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도 강의 시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리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긴 하지만요. 다시 정리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들 다시 기본을 다시 탄탄히 다지고요. 그다음에 유형, 시험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의 숙달해진 과정이 바로 이 문제풀이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복습은 저절로 하면서 이게 수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절로 정리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예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는 예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워밍업을 통해서 오늘 할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워밍업 프린트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급식 체계부터 나왔었죠. 자, 1번. 이 급식 체계는요, 가장 오래된 형태. 그럼 우리 벌써 결정 났어요. 가장 오래된, 가장 기본 형태는 전통적, 그죠?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이 전통적 급식 체계는 가장 오래된 형태죠. 가장 오래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죠. 학교 급식소 거의 대부분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재래적인 급식 형태로 음식의 이게 특징이었죠.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이거로 인한 장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식 체계는 이게 개요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쪽 뒤에 생산 파트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식 체계별 유형의 어떤 특징, 그 특징으로 인한 장단점 요거 파악해 두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1번은 전통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이 급식 체계는요, 조리된 음식을 운반해야 하므로 보온 보냉기구, 운송 차량이 필요하며 운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요, 원활한 급식이 어렵대요. 우리가 조리한 다음에 운반해야 되는 거, 운송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딱 하나, 누가 있었어요? 중앙공급식이죠. 자,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운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어때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송에서 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공급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급식 체계는요,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 일정 기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저장한 후에 필요할 때 재가열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체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조리를 해서 저장하는 형태 뭐였어요? 조리 저장식. 맞아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였죠. 자, 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저장 온도에 따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3가지로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음식의 저장 온도가 0에서 3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조리 냉장 방식. 자, 조리 냉장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조리 냉동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이런 형태가 있어요. 조리 냉장 형태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공조리, 파우치에 넣어서 진공조리해서 보관하는 방식인 수비드 방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조리 냉장, 조리 냉동, 수비드 방식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급식 체계는요,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각 급식소에 최종 운송하는 형태. 이거 당연히
네, 중앙공급식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공급식은요, 장점이 이거였죠. 공동조리장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공동조리장에서 모두 대량 생산해서 조리를 완료한다는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운송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징이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중앙공급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 급식 체계는요, 급속 냉각기, 냉장, 냉동 창고 등 특수한 설비,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조리저장식. 여러분, 조리저장식 급식체의 가장 큰 단점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큰 단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 급식체계는요, 다른 급식체계에 비해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숙련된 조리원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조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조리 작업만으로도 이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급식소의 초기 투자 비용도 절감되는 급식체계. 뭘까요? 그쵸, 조합식. 우리 햇반 사는 거를 했죠. 쌀이 아니라 햇반을 사용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채공하는 형태. 상당히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리기기를 갖출 필요도 없어요. 자, 조합식 급식체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 급식체계는요, 식품의 구매에서부터 생산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식재료를 어디서만요? 공동조리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 누굴까요? 그렇죠. 중앙공급식. 그래서 이 공동조리장에서 대량 구매해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급식소에서는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장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7번은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단체 급식을 운영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영리를, 우리가 운영 형태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되나요? 직영과 위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하며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고요. 수익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 그러면은 그렇죠. 직영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여기서부터는요, 영양관리, 식단관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9번. 식단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조리원의 작업 분담이 잘 되고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누구의 장점이었을까요? 어떤 메뉴의 장점이었을까요? 그죠. 순환 내지는 주기 메뉴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순환 주기 메뉴는요,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작업의 고른 분배도 가능했었죠. 자, 이건 순환 주기 메뉴의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 여러분, 우리 선택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나요?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그리고 선택식 메뉴로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그다음에 선택식 메뉴로 나눠지고요. 다시 선택식 메뉴는 대표적으로 뭐 하고요? 네, 복수 메뉴와 카페테리아 식단이 있습니다. 자, 이 식단은 선택식단의 한 형태로요. 여러분, 선택식단 그러면은요, 복수 메뉴 아니면 카페테리아 메뉴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얘는요,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별로 가격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형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요, 그건 내 고른 거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 이게 어떤 식단이었을까요? 카페테리아 식단이죠. 자, 이런 카페테리아 식단은 장점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요.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뭐도 좀 줄어들까요? 잔반량, 그쵸? 잔반량이 적어진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다양한 걸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메뉴의 인기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잔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너무 기호에 치우쳐서 고르다 보면요. 뭐에 우려가 있어요? 예, 편식의 우려가 있었죠. 영양이 편중될 우려가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카페테리아 식단의 장단점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메뉴 계획 시 우리 메뉴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잖아요. 고객 측면 그리고 급식 경영 측면, 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었는데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뭐 있었을까요? 영양, 그쵸? 영양적 요구, 그 다음에 식습관 및 기호도, 그 다음에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야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급식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요.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 식단을 작성했지만 뭐에 맞춰야 될까요? 예산, 그쵸? 예산에 맞춰야 되죠. 예산, 그 다음에 조리원의 숙련도, 시설 설비, 기기, 그 다음에 급식 체계, 배식 방법, 위생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메뉴 계획 시 고려할 사항 중에 뭐의 범위 안에서 급식을 제공하도록 메뉴를 계획해야 되고요. 식재료 구매 시 가격. 여러분 식재료 구매 시 가격 하면 이거 당연히 뭘까요? 식재료비. 그럼 비용 나오는 거 보니까 뭐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예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재료비 내용이 나오는 건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급식을 제공하도록 메뉴를 계획해야 되고요. 식재료비라는 것은 식재료의 구매 시의 가격으로요. 급식소마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 판매가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운영되죠. 보통 일반적인 급식소에는 60%에서 70%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각각의 메뉴 품목마다 적용하기보다는요. 전체 판매가에 대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거 뭐에 대한 걸까요? 식재료비 비율이겠죠. 그래서 식재료비 비율은요. 메뉴 품목마다 얘가 몇 퍼센트 비율이 얼마다 이거보다는 전체 판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5,000원이다. 그럼 그 5,000원의 60% 이런 식으로 식재료비 비율을 책정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예산, 식재료비, 그리고 식재료비 비율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학교 급식에서도 식단 작성 시에 고려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디 있었어요?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자,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학교 급식의 식단 작성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고려해야 되고요.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누구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식품 첨가물, 그렇죠? 식품 첨가물이죠. 자, 식품 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무슨 방법을요? 조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볶음 이렇게 다 똑같아요. 무침 이게 아니라 골고루. 자, 그래서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할 것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나옵니다. 자,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에 대한 뭐예요? 평균 필요량이 결정이 됐죠. 1세 이상에서 평균 필요량 몇 g이에요? 100g. 그쵸? 우리가 케토시스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100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뭐 권장 섭취량도 정해졌긴 하지만.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 100g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1500g 이거 뭐였어요? 충분 섭취량. 그쵸? 보통 일반 성인은 1일 충분 섭취량 1500mg.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가 더 있죠. 2300. 이건 뭐예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죠.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거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300g 섭취량 제시해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기본 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영양소에 한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설정되는 것으로요. 인구 집단의 약 97에서 98%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권장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이거는요. 그 기준치보다 이렇게 높게 섭취를 할 때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좀 줄이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하에 만들어진 섭취 기준은 뭘까요?
예,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집단의 식사를 계획할 때, 우리가 집단의 식사를 계획할 때 영양 목표를 세우잖아요. 어떤 영양 목표를 세웠을까요? 너무 적게 먹는 사람,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 기본이죠.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은 뭘까요? 평균 필요량 미만.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이건 뭐예요? 상한 섭취량의 기준이죠. 그래서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섭취량 중앙값이 뭐가 되도록요? 충분 섭취량, 그렇죠?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뭐 하면 돼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준수 범위를 준수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걸 준수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범위를 좀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그게 18번에 있죠. 자, 에너지 영양관리 기준은 에너지는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내면 돼요? 10%,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요, 탄수화물이 55에서 65, 그쵸?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그쵸? 15에서 30%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돼요? 20%.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하되 20%를 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다음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최소한 뭐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평균 필요량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 19번. 식품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1회 분량이 아닌 것들이 있었죠. 자, 곡류 중 감자류, 과자, 시리얼과 그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중에 견과류 얘네들은 제시된 1회 분량은요. 얼마로 간주했어요? 0.3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곡류 같은 경우는 1회 분량이요. 300kcal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감자류라든지 묵류, 과자, 시리얼류 이런 애들은 100kcal를 기준으로 해서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0.3회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0.3회로 간주하고요. 우유, 유제품류 중에 치즈. 여러분 이거 변경된 거죠. 2020년도에 그 개정이 될 때 치즈는 얼마로 간주했어요? 0.5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0.3회로 했다가 다시 0.5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0.5회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람수가 달라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생선의 그람수가 달라졌다라는 거. 그럼 생선 1회 분량은요, 얼마예요? 70g. 그렇죠? 60g에서 70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선의 1회 분량은 70g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뒷장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견과류는 우리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깨요, 깨. 깨 같은 경우에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아니라 깨 같은 경우는 어디로 분류돼요? 유지, 당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우리가 이제 다 했으면 식사 계획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식단 작성의 순서 봅니다. 자, 급식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뭘 결정을 할까요? 급여 영양량 얼마를 줄 거냐, 급여 영양량 결정하고 급식 횟수 하루에 한 끼를 줄 거냐, 두 끼를 줄 거냐, 세 끼를 줄 거냐 결정하고 영양량을 배분을 하죠. 자, 그다음에 메뉴 품목수 우리가 일식 3찬인지 일식 4찬인지 일식 5찬인지 메뉴 품목수 결정하고 식품 구성 결정하고 미량 영양소 공급 방법 결정하고 조리 배합을 해서 식단표를 작성을 했었죠. 이게 옛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책에는 요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2008년에 시험 문제 나올 적에는 딱 요 순서, 옛날 책에는 이런 순서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메뉴 품목수 결정해서 그 다음부터 틀려지죠. 식품 구성, 메뉴 구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식품 구성 어떻게 할지,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을 하면 식단이 대충 이제 뽑아지죠. 그래서 식품 구성, 메뉴 구성 결정한 다음에 영양 제공량을 확인합니다. 이게 제대로 잘 짜여진 식단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결정해서 식단표를 작성을 하죠. 자, 그래서 식품 구성, 메뉴 구성 결정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뭐 비교해서 같이 봐두세요. 자, 그다음 21번 식단 작성할 때 우리가 급여 영양량 결정했잖아요. 자, 이렇게 급여 영양 결정할 때 급식 대상자의 뭐를 고려해서 결정했을까요? 네, 성별, 연령, 활동 정도요. 그렇죠? 성별, 연령, 활동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새끼는 영양량을 배분을 할 때 우리가 새끼를 다 줘요. 배분을 할 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이 가장 기본이죠. 1대 1대 1 또는 1대 1.5 대 1.5 네,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연령에서 대한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6대 4 정도가 되는데요. 주식은 1일 3식을 배분할 때 1대 1대 1 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아니면 아침을 좀 적게 먹겠다 그러면 0.9 대 1대 1 이런 정도. 근데 부식은 점심과 저녁에 좀 더 배분을 하죠. 그래서 부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1대 1.5 대 1.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3번 학교 급식에서는 식단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유발식품을 표시하는데요. 이 표시해야 할 식품에는 우리가 식단표 작성을 할 때 학교 급식에서는 여러 가지 다 추가로 할 게 있죠. 우선 영양량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알레르기 유발식품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해야 될 게 많죠. 자, 이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해야 될 식품에는 우유, 난유, 대두, 메밀, 밀, 땅콩, 호두, 잣, 복숭아, 토마토, 새우, 고등어, 아황산, 염, 게, 오징어, 조개류가 있습니다. 그 19개 항목인데 이 중에 딱 육류 종류가 빠졌거든요. 육류 3인방 뭐 있었을까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알러지를 많이 갖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그거하고 연결된 건데요. 이렇게 학교 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공지,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공지, 표시할 수 있는 표시하는 방법은요. 식품위생법이란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자, 그러면 우선 공지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지 방법은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그쵸, 월간입니다. 공지는 널리 알리면서 한 번에 넣어서 알리는 월간 식단표를요. 뭐로 안내를 하고요? 가정통신문으로요. 그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근데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지만 한 번 더 해야죠. 뭘 통해서요? 그쵸?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표시도 해둬야 되죠. 학생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표시도 하는데, 자, 이 표시 방법은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그쵸? 주간 식단표를 어디에다가 붙여두면 돼요? 네, 맞아요.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고객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 메뉴 평가 방법이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자, 고객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죠. 기호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잔반량 조사. 뭐 기호도 조사하고 잔반량 조사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기호도 조사하고요. 이런 기호도 조사 왜 할까요? 전반적인 기호 경량.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기호 경량을 파악하고요. 뭐를 알기 위해서요? 잔반 발생의 이유, 그렇죠? 잔반 발생의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음식에 대한 수용도, 인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잔반량 조사였습니다. 자, 이런 잔반량 조사는 직접 계측하는 방법, 관찰에 의한 것, 자가기록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메뉴 구성별로 분류해서 모아서 집합적으로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네, 집합 선택 계측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측법.
그래서 밥은 밥끼리, 국은 국끼리 모아서 측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메뉴의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법은 메뉴 엔지니어링이었죠.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뉴 엔지니어링은 이 인기도하고 수익성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메뉴 믹스 비율과 공헌 마진이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뭐는 각 메뉴의 판매 가격에서 식재료비를 뺀 금액이래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공헌 마진 내지는 공헌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메뉴의 생산에 소요된 직접 비용을 계산하고요. 남은 수익금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30번. 누구는요, 각 메뉴 품목이 판매된 비율이래요. 각 메뉴 품목이 판매되는 비율은 메뉴 믹스 비율이에요. 자, 이런 메뉴 믹스 비율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각 메뉴의 판매량을 판매량이 합계로 나눠주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판매량이 합계분의 각 메뉴의 판매량, 그래서 각 메뉴의 판매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각 메뉴의 판매량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메뉴 품목이 수익에 공헌하는 마진은 당연히 공헌 마진이 되죠. 자, 31번. 자, 우리 메뉴 믹스 분류 시 메뉴의 판매율이 뭐 이상이면 메뉴 믹스 비율을 높음이라고 분류할 수 있었죠. 뭐였을까요? 그쵸. 70% 룰. 메뉴 믹스 비율이었죠. 그래서 70% 룰, 메뉴 믹스 비율 이상이면, 우리 그 메뉴 믹스 비율 높아. 판매가 너무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인기도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헌 마진을 분류할 때는 뭘 기준으로 했어요? 평균 공헌 마진, 그죠? 평균 공헌 마진을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평가를 했었죠. 그 결과 4가지 범주로 나눴었던 거 기억나시죠? 4가지 범주 뭐 있었나요? 스타, 퍼즐, 플로우스, 도구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자, 그 중에 32번. 공헌 이익과 메뉴 믹스가 둘 다 높아요. 여러분, 둘 다 높으면 뭘까요? 스타, 그쵸? 스타. 자, 그래서 스타는 공헌이 메뉴 믹스 모두 높기 때문에요. 이윤도 높고 잘 팔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의 대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품질, 양, 서비스에 관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33번. 공헌 이익은 낮아요. 공헌 이익은 낮아요? 마진이 적어요. 근데 메뉴 믹스는 높대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데 돈이 안 되는 메뉴.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럴까요? 플로홀스, 그렇죠? 플로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메뉴는 나중에 관리할 때 뭐를 높여야 될까요? 수익성을 높여야 되겠죠. 마진을 높여야 돼요. 자, 그다음에 34번. 자, 누구는요, 공헌 이익은 뭐고 메뉴 믹스는 낮음으로 이윤은 높으나 잘 팔리지 않는 음식. 돈은 되는데 잘 안 팔리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쵸, 퍼즐. 자, 그럼 퍼즐은 공헌 이익은 낮고 메뉴 믹스는 낮다란다. 공헌 이익은 높고, 그렇죠. 공헌 이익은 높고 메뉴 믹스는 낮아요. 그래서 잘 안 팔리긴 하는데 돈은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잘 팔리게 인기도를 높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메뉴들은요, 메뉴표에서 잘 보이는 위치로 변경을 한다든지 가격을 약간 낮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메뉴명을 바꿔줄 수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5번. 자, 누구는요, 가격을 약간 올리거나 배식량을 약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윤이 높은 다른 음식과 이렇게 세트 메뉴로 함께 팔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애는 누구일까요? 플로우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가격을 약간 올린다든지 아니면 배식량을 약간 줄인다든지 아니면 세트 메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 평가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할 내용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할 문제로. 자, 여러분 교재 1페이지입니다. 단체 급식의 개요 나오죠. 자, 우리가 뭐 단체급식의 개선, 단체급식의 개념 잡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억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바로 급식 체계별 유형이었죠. 여러분
그럼 급식체계별 유형은요, 각각의 뭐가 있었냐면 특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럼 누구의 특징이에요? 조리저장식. 미리 만드는 조리저장식의 특징이었죠. 그거로 인한 장점, 단점을 파악해 두시는 거서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는 거. 요 정도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장단점은 최대 2개예요.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에서 또 이렇게 장단점 쓰라는 문제, 잘 또 단골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장단점 쓰라는 문제 중에 그걸 2개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 2개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잘 생각나는 2개.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1번. 급식 생산 방식에는 전통적, 중앙공급식, 조리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어요. 자, 이 중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급식소에서 많이 이용되는 조합식 급식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가장 기본 유형이야. 조합급식 급식 체계가 있다. 그 조합식 급식 체계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라 이거죠. 첫 번째, 조합식 급식 체계에 또 다른 명칭을 쓸 것. 그 다음에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점 2가지, 단점 1가지를 쓸 것. 얘는 뭐 이게 어떤 급식 체계인지 파악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우선 먼저 해결할 게 있어요. 그럼 조합식 급식 체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그쵸? 편의식 급식 체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편의식 급식 체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을 쓸 적에는요,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내가 편리한 순서가 아니라 질문한 순서대로 항상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점 2가지, 단점 1가지를 쓸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순서대로 장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단점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편의식 급식 체계, 조합식 급식 체계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조리된 식품이라든지 가공, 반가공 식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냉동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구매해가지고요. 단순하게 가열 같은 간단한 조리를 한 다음에 그냥 1인 분량씩, 1인분씩 조합해서 그냥 바로 배식하는 형태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 단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아니라 햇반을 구매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올 수 있는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쓰는 것들은 오늘 수업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이제 수업을 조금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판서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또 뭐 쓰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나눠드린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 1페이지 장단점은 다 여기에다 그냥 넣어놔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엔 다 쓰시는 연습하셔야 돼요. 장단점 나오면 나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특징 생각하고 장단점. 그럼 특징 중에 하나가 햇반 사용했잖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죠. 최소한의 조리 작업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리 작업으로 인해서요. 서비스가 상당히 어때요? 빨라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급식 서비스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숙련된 조리원의 필요성이 감소되잖아요. 자, 우리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숙련된 조리원의 필요성이 감소되니까 숙련된 조리원한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초보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뭐가 좀 줄어들까요?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가 절감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절감되죠. 인건비가 절감된다라는 뭐 장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설 설비도 뭐 조리 시설 설비도 뭐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긴 했었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음식의 질이 동일해요. 항상
햇반의 맛은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최소한의 기기로 급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잘 생각나는 두 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재료를 구매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고 식재료를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한 메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나와 있는 가공식품을 그냥 데펴서 아니면은 가열해서 바로 그냥 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는 뭐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냐면 메뉴죠. 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단점도 있죠. 우리가 쌀을 구매하는 거하고 햇반을 구매하는 거하고 누가 더 비싸요? 햇반, 그쵸? 그래서 얘는 반가공 상태 아니면 냉동 상태로 구입하기 때문에요.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생각나는 단점을 쓰시면 됩니다. 단점 한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햇반 구매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잘 생각나는 단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 연결해서 잘 생각나는 최대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다음은 예비 영양사들의 현장 실습 업장에서 경험한 급식체계 유형에 대해 나누는 대화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그걸 조금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갑니다. 예비 영양사 1. 내가 현장 실습으로 다녀온 학교 급식소는요, 분교에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고 있었어. 이 경우는 기업 급식 체계라고 배웠어. 그럼 우리 뻔하죠. 운송을 해서 가는 형태? 중앙 공급식. 자,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라고 배웠어. 영양사 2. 자, 공항 인근 기내식 공동조리장에서 실습을 했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쿡칠 급식체계로 음식이 준비되는 걸 보았어. 정말? 비행기 기내식은 쿡칠 급식체계뿐만 아니라 기업 급식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야.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요, 여러 비행기 기내로 운반하니까요. 그럼 기업 공통적으로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중앙공급식. 그래서 이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요, 조리 저장식, 쿡칠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공동조리장에서 생산을 해서 어때요? 비행기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반을 하기 때문에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에 보면은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급식체계 유형을 쓸 거 그랬죠? 뭐예요?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장단점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장점을 쓰는 건데요, 그 장점이요, 좀 독특해요. 지정을 했어요. 자, 장점이 이 급식체계의 장점을 식재료 구매 및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 이렇게 해요.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급식체계의 식재료 구매 시의 장점,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이 장점을 하나씩 쓰는 겁니다. 이제 제가 바꾼 건데요. 여러분 장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앙공급식은 어디에서요? 공동조리장에서, 그쵸? 공동조리장에서 모든 구매도 끝내고 생산도 완료를 한 다음에 운송을 하는 형태죠.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이어서 공동조리장에서 다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장점 정리된 거 보세요. 자, 장점은요, 공동조리장에서 식재료를 뭐예요? 대량 구매를 합니다. 자,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뭐가 돼요? 비용이 절감되죠.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비용이 절감되죠. 대량 구매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비용이 절감이 돼요. 따로 소량씩 구매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에는 공동조리장에만 모든 시설과 설비를 갖추면 되죠. 각 급식소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동조리장에만 시설 설비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급식소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단점도 한번 얘가 있어요. 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에서 오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운송, 운반을 해야 된다. 이거에서 단점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하는 과정에 뭐 교통이라든지 오늘처럼 날씨가 안 좋아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급식이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운반을 하다 보면 품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저하될 수 있죠.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었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급식체계의 단점인 미생물학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세요. 한 가지를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품질이 저하되는 이유는요. 그냥 상온에 방치되어서 운송이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운반이 되면은. 그러면 뭘 활용하면 돼요? 보온 기구를 활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식 전까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 기구를 이용한다,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온 기구라든지 운송 차량을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자, 그래서 급식 전까지요, 품질 유지를 위해 보온 기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위험 온도대에 노출되는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날 나오는 장단점이지만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완하는 방법을 쓰는 거,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자, 3번. 학생 수가 650명인 A초등학교는요, 독립된 조리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급식 시스템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주세요. 자, A초등학교에서 적용하는 급식 체계 유형 쓰고 장점 한 가지, 단점 두 가지 쓰랍니다. 장단점, 이거 쓰는 건데요. 우선 먼저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되냐면요. 이 급식 체계의 유형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독립된 조리장을 갖추고 있고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바로 배식을 해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급식 체계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그죠?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자, 전통적 급식 체계. 자, 이 전통적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요,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징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이게 우리가 그날 배식할 걸 그날 생산을 하죠. 그날 생산을 해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뭐도 바뀔 수가 있어요? 메뉴도 조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좀 이제 애호박 가격이 껑충 뛰었어요. 그럼 그거 빼고 다른 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품질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우수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우수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생산과 배식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중앙공식 급식 체계에 비해서 무슨 비용이 절감이 되냐면 배송 비용이요. 배송을 할 필요가 없죠. 배송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저장 비용도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뭘 오랫동안 저장해 두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저장 비용도 절감되는 편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죠. 이런 되게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날 바로 식재료가 들어와서 조리를 거쳐서 바로 배식을 해야 돼요. 너무 바쁘죠.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피크타임이 존재합니다. 자, 이 피크타임 때문에 오시는 여러 가지 단점들 있죠. 자, 이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요. 뭐가 관리가 좀 어렵냐면 인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인력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조리원은 되게 좀 중요한 조리 업무에만 투입하면 되게 좋겠는데 조리 업무가 아니라 허다른 일도 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누가 꼭 필요해요? 숙련된 조리원이.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숙련된 조리원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는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하므로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 훨씬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피크타임으로 인해서 인력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만들어 그날 바로 배식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단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적 급식 체계의 특징 이렇게 장단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다음은 조리 냉장 체계의 변형된 방식을 도식화한 건데요. 도식화한 음식 생산 흐름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을 써주시면 돼요. 자, 먼저 전처리를 거쳐서 식재료 준비한 다음에 진공 포장한대요. 우리 진공 포장해서 파우치에 넣어서 조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속 냉각해서 냉장 보관하는 형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수비드, 그쵸? 수비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타교과에서 나왔던 이렇게 모식도로 해서 나왔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차이는 그거 하나죠.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이런 과정이 나왔다는 그 정도만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우리 그걸 주어졌어요. 주어진 게 생산 체계가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A 단체 급식소의 급식 생산 체계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해 주세요. 자, 그럼 얘네들 봤더니 식재료가 들어온 다음에 음식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급속 냉각을 했어요. 조리한 다음에 보통 바로 이제 이렇게 보관했다 배식하는 게 아니라 급속 냉각을 했다가 냉장 보관을 하고요. 그걸 다시 꺼내서 재가열한 다음에 배식한 거예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조리 저장식이에요.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면 이렇게 체계가 주어지고 이런 체계가 주어진 다음에 이거 유형이 뭐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입니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급식 체계는 저장 방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급식소는 어떤 유형일까요? 그렇죠. 조리 냉장 방식입니다. 푹칠이에요. 그렇죠.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배식하는 형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장단점 쓰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 학교 급식소에서 주로 이용하는 급식 체계와 비교해서 이 급식 체계의 장점,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특징이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바쁘지 않을 때 미리 생산해 놨다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죠. 냉동 보관을 했다가 재가열해서 배식하는 형태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단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수업 참고 자료에 보면은 5번 장단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우선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쁘지 않을 때 미리미리 생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산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조리원은요, 조리 업무에만 투입할 수 있어요. 허드렛 일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점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배식하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재가열해요. 필요한 만큼만 재가열해서 배식을 하기 때문에요. 버려지는 게 없죠. 그래서 뭘 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냐면 식재료비. 식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자, 근데 단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단점 있죠?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요. 그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특수 설비, 그다음에 다양한 조리기기, 급속 냉각기 뭐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단점, 우리 아무래도 그 냉동했다가 해동시켜 먹으면 이렇게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스템에 맞는 적합한 뭐가 또 필요할까요? 레시피 개발이 필요합니다. 레시피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장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급식 체계별 유형의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겹치는 게 없죠. 다 다른 유형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습을 하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한번 접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답을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이렇게 확인할 때도요. 얼추 어떻게 그 답안을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니까 한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경험상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꼭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